아니, 장모님은 어떻게 여행까지 따라오신다고 해? 따라온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같이 가자고 했지. 나는 당연히 같이 가는 건 줄 알고. 아니, 아무리 당신이 같이 가자고 했어도 눈치가 있으시면 안 간다고 하셨어야지. 엄마가 안 간다고 하긴 했는데 안 간다는 장모님을 왜 굳이 같이 가자고 그래? 우리 가족끼리 오붓하게 시간 좀 보내고 싶은데. 모처럼 휴가인데 말이야. 내가 집에서도 늘 불편하게 있는데 여행 가서까지 장모님 눈치 봐야 해? 그럼 앞으로 여행 갈 때마다 다 같이 가. 뭐 할 때마다 장모님이랑 같이 할 거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2세 전진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과 사위에 관한 이야기이죠. 전 씨는 딸과 합가를 했다가 깊은 후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애틋하던 외동딸이었는데 서로에게 학을 떼는 데에는 1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정상 같이 살게 됐으면 불만이 있어도 서로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뭐든 참았습니다. 전 씨라고 사위와 함께 사는 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백년 손님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내 집인데도 늘 손님이 와 있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딸과 사위는 자신들만 힘들다고 난리였습니다. 1년 만에 분가하자는 딸과 사위의 말에 전 씨도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내심 전 씨도 바라던 바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둘의 말이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분가는 하자면서 내 집에서 나갈 수는 없다는 말에 날강도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얹혀 살았으면서 꼭 전 씨를 위해 희생한 것처럼 구는 것이 기가 찼죠. 전 씨는 이런 이기적인 자식을 더는 거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 씨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외동딸이라 그런지 전 씨 부부와 딸 선영은 친구처럼 가까웠습니다. 남편도 딸 사랑이 지극했고 딸도 부모에게 살갑고 다정했습니다. 그래서 10아들 부럽지가 않았죠. 어릴 때도 그랬지만 딸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직장도 다니면서 따로 나가서 살기도 했지만 자주 왕래했습니다. 주말이면 집으로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때론 여행도 다니니 주변에서도 참 화목한 가족이라고 했죠. 내가 나이 들어도 이렇게 다 같이 한 집에서 모여서 살면 좋겠다. 뭐? 그럼 결혼은 안 하게? 결혼해도 같이 살면 좀 그런가? 당연히 그렇지. 전 씨는 딸의 애교 섞인 말에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중에 결혼해도 그 소리 하는지 한번 보자. 남편도 농담으로 웃어넘겼습니다. 몇 년 뒤 딸이 30이 되던 해에 결혼을 했고 아이들도 낳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박서방이랑 서로 약속했어. 뭘? 나중에 절대 양가 부모님 모시고 살지 않기로. 갑자기 왜? 내 부모랑은 살아도 상대방 부모랑은 못 살지. 절대 합가는 안 해. 그러면서 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전 씨 앞에서 절대 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겠다고 하니 전 씨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전 씨도 나중에 자식에게 부양해달라고 할 마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 각자 잘 살면 되지. 딸이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물론 전 씨 때문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사이가 좋았으니 말이죠. 전 씨는 이유가 짐작이 됐습니다.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 고개도 아마 안사돈 때문일 것이었습니다. 딸은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가까이 사는 탓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시집살이를 시킨다며 푸념을 하던 딸을 떠올리니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솔직히 전 씨는 자식 걱정뿐이었습니다.
전 씨 부부를 데리고 살지 않아도 되니까 나중에 시부모 모시면서 마음고생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절대 쓰면 안 되는 단어가 절대라는 단어라고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전 씨는 칠순이 지나 딸 가족과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씨가 나이 들어 병이 들었다거나 그런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전 씨 입장에서도 원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3년 전, 전 씨의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환으로 병원에 1년간 입원해 있다가 결국 눈을 감았죠. 위독한 상태로 오래 있었지만 한동안 정신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마음이 헛헛하고 앞으로 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1년 정도 그렇게 사니 혼자 사는 삶도 적응이 됐습니다. 엄마 뭐해? 복지관 왔어. 노래 교실인가 뭔가 그거? 맞아. 아무튼 재미있게 사시네. 무슨 일이야? 그냥 할 말도 있고. 무슨 말? 내가 이따가 퇴근하고 엄마 집으로 갈게. 가서 얘기해. 혼자 올 거야? 애들은? 집에 두고. 오늘 박서방 일찍 끝난대. 그래. 이따가 봐. 보통은 와도 주말에 올 텐데 평일 저녁에 오겠다는 말에 의아했습니다. 어쨌거나 딸이 온다니 반가웠습니다. 전 씨는 노래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이 온다기에 괜히 깨끗한 집안을 다시 청소했습니다. 전 씨는 남편 없이 나름대로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큰 돈 쓸 일 없이 복지관에서 노래나 스마트폰 교육 같은 걸 찾아 들으면서 말이죠. 남편은 없지만 이렇게 사는 인생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인 것은 그것대로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밥도 먹고 싶은 때 먹고 하고 싶은 거 맘껏 하고 말이죠. 집이 가끔 적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일수록 취미 생활을 만들고 내 삶을 즐기려 애썼습니다. 그러니 즐거운 날이 많아졌죠. 엄마, 나왔어. 그래, 왔니? 밥은 먹었어? 아니, 여기서 먹으려고 안 먹었지. 얼른 앉아. 같이 먹게. 전 씨는 딸을 식탁 앞에 앉히고 밥을 차렸습니다. 퇴근하고 온다기에 같이 저녁을 먹으려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두고 기다렸습니다. 엄마 집에서 살고 싶네.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딸은 식사가 끝난 후에 용건을 꺼냈습니다. 박서방 선배 중에서 진짜 크게 부자가 된 선배가 있거든. 그래? 그래서 그 선배가 박서방도 도와주기로 했어. 정말? 어떻게? 잘 됐네. 투자만 하면 무조건 돈 벌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무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전 씨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려는데 우리 집을 정리하려고. 뭐? 정리하다니? 집 판 돈 일부를 투자할까 해. 그 말에 전 씨는 무척 걱정스러웠습니다. 못 모르는 전 씨가 들어도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에이,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차라리 대출을 조금 받아서 하면 되잖아. 이미 주택담보대출 받은 것도 좀 있잖아. 그거 전부 이자 갚느니 차라리 팔고서 엄마 집으로 들어오면 어떨까 싶어서. 전 씨는 또다시 놀랐습니다. 절대로 양가 부모는 모시고 살지 않겠다던 딸이 먼저 합가 얘기를 꺼내니 말이죠. 어차피 엄마도 혼자잖아. 그냥 합쳐서 살면 좋지 않을까. 엄마는 안 외롭고. 우리는 일 늦게 끝나면 엄마가 애들도 좀 챙겨주고 하면 좋지. 그래도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 전 씨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건강이나 피치 못할 이유 때문이 아닌
돈이 얽힌 문제였기 때문에 나중에 서로 힘들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불편할 테고 말이죠. 불편하다니? 절대 그런 일 없어. 왜 같이 못 살아? 엄마가 뭐 나 시집살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박서방도 엄마랑 같이 있는 거 안 불편해해. 명절 때 봐서 알잖아. 아들이었다면 단박에 거절했을 것이지만 딸이기에 전 씨도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선뜻 그러자고 하지 못했습니다. 박서방이 먼저 그러자고 한 거니까 걱정 말고 잘 생각해봐, 엄마. 우리한테 진짜 좋은 기회니까. 그러고서 딸은 전 씨의 집을 나갔습니다. 전 씨는 며칠간 고민을 하다가 딸에게 전화해서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집까지 팔아가며 투자를 한다는 것도 걱정이 됐고 함께 사는 문제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딸이 아닌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 이번 기회 놓치기 힘들어서 어차피 집은 팔 거예요. 장모님이 합가 못한다고 하셔도요. 그러면 아마 월세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장모님이 함께 살아주셨으면 해요. 그러면서 전 씨를 설득했습니다. 전혀 위험한 일이 아니고 2, 3년이면 크게 수익이 크게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더 큰 집으로 같이 옮기자고 했습니다. 맞벌이에도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아이들을 좀 더 잘 교육시키고 풍족하게 키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론 꼭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에요. 장모님 혼자 계신 것도 걱정되고요. 선영이도 항상 신경 많이 써요. 근데 같이 살면 그런 일 없잖아요. 장모님은 그냥 계시면 되고 저희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죠. 사위까지 그러니까 전 씨는 차마 또다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 말대로 전 씨가 이사를 가거나 전 씨의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합가 문제만으로 거절하기엔 너무 매정한 듯 했죠. 그렇게 전 씨와 딸의 가족은 합가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와 같이 산다며 좋아했고 그런 아이들을 보니 전 씨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딸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일이 늦게 끝나면 아이들만 집에 있는 경우가 덜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전 씨가 함께 있어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엄마랑 같이 지내니까 마음 편하게 일해서 너무 좋다. 맞아요. 항상 야근할 때도 신경 쓰였는데. 그래. 나도 애들도 보고 그러니까 좋네. 늘 집에 혼자만 있다가. 처음엔 모두에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겠지만 같이 잘 맞춰가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이죠. 그래서 전 씨는 일하는 딸 부부의 밥도 챙겨주고 집안일도 도맡아 했습니다. 혼자 살 때보다 일은 많이 늘었지만 그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긴 것이 전 씨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커서 집을 크게 어지르지도 않았고 밥하고 빨래하는 것만 하면 크게 손 갈 것도 없었습니다. 나이 먹고 할 일 많으면 좋지 뭐. 집에선 가끔 심심할 때도 많았는데 오히려 부지런히 움직여서 건강해지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오늘 늦니? 둘 다 늦을 것 같으니까 애들이랑 밥 먹어. 그래, 알았어. 너무 좋다. 그치? 그런데 같이 살다 보면 좋은 점만 보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같이 있는 시간이 늘면 서로가 몰랐던 단점들을 알게 되는 것이 당연했죠. 사위는 요즘 젊은 남자들답지 않게 가부장적인 타입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집안 살림은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합가하기 전에 딸이 회사 다니며 집안일까지 대부분 혼자서 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명절에도 손 하나 까딱 하지 않는 건 알고 있었지만
명절이라 그런 줄 알았습니다. 집에서는 어련히 잘하겠지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보니 죽은 전 씨의 남편보다도 더 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딸이 가만히 있는데 전 씨가 사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합가를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씨가 있으니 적어도 딸의 고생은 덜어줄 수 있으니 말이죠. 그리고 딸은 같이 사니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그랬는지 몰라도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당연히 따로 살던 두 가정이 합쳐지니 하나부터 열까지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여기에다가 수건 놓지 마. 발판 내가 사왔잖아. 그거 빨아서 널었어. 그걸 그렇게 자주 빠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매일 발 닦는 건데 안 빨아 그러면? 그렇다고 수건으로 발 닦는 게 나는 더 싫어. 그래서 그거는 엄마가 매일 빨잖아. 나는 싫어. 싫다는 건 안 하면 되잖아, 그냥. 그리고 컵은 내가 엎어놓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계속 그러더라. 그래야 물기가 빠지지. 물기는 똑바로 놔도 말라. 엎어놓으면 입 닿는 부분이 밑으로 가서 찝찝하단 말이야. 당연히 살림하는 방식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도 10년 넘게 자기 살림살이가 있었으니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서로 맞춰갈 생각은 하지 않고 전심한 나무라는 딸에게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하던가. 시간 많으면 내가 했지. 어차피 하는 거 그냥 그렇게 해주면 안 돼? 아이고 알았어. 잔소리 좀 그만해. 하지만 더 예민한 사람에게 전 씨가 맞출 수밖에 없었죠. 내일은 이불도 싹 빨아야 될 것 같아. 좀 꿉꿉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래. 알았어. 어떨 때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전 씨를 너무 부려먹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자면 딸 부부도 전 씨에게 서운한 점이나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그냥 보쌈 시켜 먹자. 보쌈? 돼지고기 사다가 삶으면 되잖아. 언제 삶어 그거를? 금방 삶지. 해줘? 아니, 그냥 시켜 먹어. 시켜 먹는 게 더 맛있어. 김치 같은 것도 오고. 얘는 돈 아깝게. 어유, 그런 말 하지 말어. 요즘은 사 먹는 게 더 맛있어. 그러면서 딸은 전 씨에게 고리타분한 소리를 한다며 핀잔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살 때 배달 음식을 시켜 먹지 않았던 전 씨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손주들이 쓰는 작은 방을 청소하다가 침대 밑에 들어가 있던 치킨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뼈만 남아 있었는데 오래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최근에 먹은 것 같았죠. 집에 계속 있었는데 언제 치킨을 시켜 먹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침대 밑에다 넣어둔 것도 이상했습니다. 저녁에 딸에게 묻자 딸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저께 저녁에 애들이랑 박서방이랑 시켜 먹더라고. 뭐? 배달 오는 소리 못 들었는데. 그런데 방에서 먹었어? 엄마가 뭐 시켜 먹으면 뭐라고 할까봐 그런 거지. 뭐? 내가 왜 뭐라고 그래? 아니, 그냥 불편하니까 방에서 먹은 거야. 엄마 자러 들어간다길래 내가 그냥 말하지 말라고 했어. 그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밤늦게 시켜 먹는 거야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은 말 한마디 없이 몰래 먹고 숨겨놓은 것 때문에 마음이 조금 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음식을 시켜서는 먹어보란 소리 한마디도 없이 저들끼리 먹은 건 예의 문제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늦은 시간 그 틈에서 같이 먹지 않았겠지만 함께 사는 이상 물어는 봤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은 이런 생각을 하는 전 씨가 꼰대라고 했습니다. 쓸데없는 예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종종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전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그렇게 말했다는 건 사위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으니 말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전 씨는 사위나 딸의 눈치를 보게 됐고 절대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사위도 점점 불편해하는 걸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번 휴가에 1박 2일로 동해 같은 데 다녀오려는데 엄마 같이 가. 동해? 아냐.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희끼리 갔다 와. 왜? 엄마도 동해 거의 안 가보지 않았어? 그래도 모처럼 여행인데 너희끼리 가는 게 좋지. 에이, 그래도 엄마 혼자 집에 두고 가면 우리 마음이 편하겠어? 같이 가자.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했지만 딸이 굳이 같이 가자며 졸랐습니다. 그래서 전 씨는 함께 가서 애들도 봐주고 딸 부부와도 좀 가까워지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럴까? 결국 그래서 딸의 여행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딸과 사위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어떻게 여행까지 따라오신다고 해? 따라온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같이 가자고 했지. 나는 당연히 같이 가는 건 줄 알고. 아니, 아무리 당신이 같이 가자고 했어도 눈치가 있으시면 안 간다고 하셨어야지. 엄마가 안 간다고 하긴 했는데. 당신도 당신이야. 안 간다는 장모님을 왜 굳이 같이 가자고 그래? 우리 가족끼리 오붓하게 시간 좀 보내고 싶은데 모처럼 휴가인데 말이야. 집에서도 불편한데 여행 가서까지 장모님 눈치 봐야 해? 그럼 앞으로 여행 갈 때마다 다 같이 가. 뭐 할 때마다 장모님이랑 같이 해. 그 말에 얼른 방으로 돌아왔지만 머리를 스스로 쿵 쳐야 했습니다. 참 나이 들어 이러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자신이 눈치가 없었구나 싶었습니다. 가자고 해도 끝까지 싫다고 했어야 하는 건데 말이죠. 섭섭한 마음은 들었지만 그게 맞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간들 서로 불편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딸에게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여행은 너희끼리 다녀와. 어? 왜? 요즘 허리도 아프고 나이 드니까 어디 돌아다니는 것도 귀찮아. 그래도 엄마 혼자 있어도 괜찮아? 딸은 더는 같이 가자고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아, 당연히 괜찮지. 엄마도 혼자 있고 싶을 때 많어. 그리고 그날 저녁에 모임도 갈 거니까 내 걱정은 말고 너네끼리 좋은 시간 보내고 와. 엄마도 좋은 시간 보낼게. 그래. 알았어. 어쩔 수 없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나 고민했을 텐데 딸이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그제서야 전 씨는 같이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전 씨도 그렇지만 자식들도 편하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라든 부모를 챙겨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을 것이고 그게 싫어지는 날도 있을 테니 전 씨 스스로 몸을 사려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 씨가 조심하고 서로 불편하지 않게 노력하려고 해도 부족한 듯 했습니다. 서준이는 어디 갔어? 방에 없네. 박서방이랑 우리 방에. 거기서 뭐 해? 아까 TV 뭐 본다고 그러지 않았어? 전 씨가 의아하게 묻자 딸이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 좀 불편한가 보지. 방에서 휴대폰으로 서준이랑 본대. 엄마 때문이야? 그러자 딸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긴 하지만 사위가 오면 비켜줄 생각이었습니다. 부엌에서 할 일도 있었고 말이죠. 엄마 냉장고 정리할 거야. 나와서 TV 보라고 해. 아니야. 신경 쓰이지. 그럼 엄마가 방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나오라고 해.
사위는 언제부턴가 전 씨가 거실에 있으면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전 씨도 어느샌가 거실에 있는 게 눈치가 보이게 됐습니다. 괜히 사위를 방에 가둬두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엄마 방에 작은 TV 하나 둬야겠다. 딸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딸은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그 말을 기다린 사람처럼 말이죠. 그 뒤로 전 씨는 대부분 시간을 방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위가 출근하면 맘 편히 있다가 퇴근하면 저녁을 먹고 자연스럽게 안방으로 향했죠. 그러다 보니 꼭 내 집에서 왕따라도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지은 죄도 없는데 사위와 딸을 피해 도망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위의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박서방은 아직도 일이 안 끝났대? 몰라? 그런가 보지. 딸의 신경은 날로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쩐지 전 씨는 자신이 무관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위가 8시 넘어서 들어오는 건 이제 아주 평범했고 10시를 넘기는 날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딸은 괜스러 전 씨에게 신경질을 냈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이구나 시옷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전 씨는 집에 있어도 전혀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20년 가까이 살아온 집인데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매일 손님을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든지 자식들 눈치를 봐야 했으니 말이죠. 안에 누구 있어? 네. 장모님, 저 있어요. 아이고, 미안하네. 전 씨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안방 화장실은 이미 손주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안방 화장실만 쓰는데 급해서 거실 화장실을 갔더니 하필이면 사위가 있었죠. 그저 놓고만 했을 뿐인데 화들짝 놀란 자신 스스로에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집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같이 살기로 결정하면서 가고는 했지만 이렇게 힘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딸은 그 중간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했습니다.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합가한 지 1년이 채 안 되었을 때 딸이 전 씨에게 통보했습니다. 분가하려고. 분가? 이렇게 계속 엄마랑 같이 살다가는 이혼하겠어. 지긋지긋하다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이제는 따로 살자고 했습니다. 그 속은 짐작이 같지만 그래도 꼭 분가의 원인이 전 씨인 것 마냥 말하는 딸에게 기가 찼습니다. 그렇지만 전 씨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딸내 가족을 내쫓는 꼴이 될까봐 먼저 말은 못했지만 딸이 먼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나갈 집은 구했어? 그러자 딸이 기막힌 얘기를 태연이도 했습니다. 엄마도 알잖아. 우리 돈 묶여 있는 거. 당장 우리 살 집을 구하긴 힘들어. 보증금도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러면 근데 엄마 혼자 지낼 집은 구하기 쉽지. 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애들도 자꾸만 이사 다닐 수도 없잖아. 집도 불안정하고. 그래서 박서방이랑 얘기해봤는데 근처에 엄마 살 곳을 우리가 구해줄게. 내가 살 곳이라니. 내 집 놔두고 내가 어디 살아? 엄마는 혼자니까 작은 집에서 살아도 되잖아. 전 씨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딸의 말대로라면 전 씨 보고 내 집을 두고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제대로 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잖아. 우리가 나가서 살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렇다고 엄마를 쫓아내? 쫓아내는 게 아니라 같이 상의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해보자는 거지. 이게 상이야?
통보하는 거지? 분가하는 건 나도 찬성이야. 엄마도 뭐 안 힘들었는 줄 알아? 이럴 거면 애초에 뭐하러 합가를 하자고 그랬어? 불편할 줄 전혀 몰랐던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건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어떤 건지 우리 둘 다 몰랐으니까. 근데 계속 엄마 모시고 살다 가는 가정이 깨지게 생겼어. 꼭 자신들이 피해자라도 된 것 마냥 이야기하는 딸. 그렇게 앞으로 10년 넘게 어떻게 살아? 그래, 다 그렇다 쳐. 근데 집 팔고 투자한 건 너희인데 왜 집주인 보고 나가래? 나중에 엄마 아프거나 혼자 못 살 상황 되면 그때 이 집으로 다시 모시고 올 테니까. 모시긴 뭘 모셔? 내 집에서 쫓아냈다가 병들면 다시 들어오라는 게 모시는 거야? 참 희한한 말이다, 정말. 그러면 내 식구가 나가야 마음이 편해? 자식은 나 하나고 나중에 이 집도 어차피 나 줄 거잖아. 뭐야? 그냥 집 크기만 좀 줄여서 가는 게 그렇게 싫어? 엄마는 자식 생각은 안 해? 나 1년 동안 마음고생 많이 해서 이것 봐. 머리카락도 빠졌어. 그게 내 탓이니? 합가하기 전에는 그런 적 없어. 딸은 전 씨에게 이기적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전 씨는 딸보다 이기적인 사람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저들 아쉬울 때는 그렇게 사정해서 밀고 들어오고 먹고 살만해지니 집을 뺏어갈 생각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나가려면 너희가 나가. 안 말릴 테니까. 전 씨는 죽어도 딸의 말대로 해줄 수 없었습니다. 집 사서 나갈 형편도 안 되는 딸이 얻어주는 집이라고 해봤자 작은 집 월세일 텐데 다 늙어서 그렇게 바람 앞에 등불처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집도 없이 말이죠. 그러자 딸은 그날부터 전 씨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자꾸만 밖으로만 돌았습니다. 주말에도 집에 붙어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딸 부부의 시위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나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딸이 얼마 뒤에 전 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나랑 박서방이랑 말도 안 해. 엄마는 정말 내가 이혼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나 여기 들어와서 잃은 게 너무 많아. 박서방이랑도 멀어지고 엄마도 그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 너 정말 부모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는구나. 나도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내가 왜 내 집에서 맘 편히 있지도 못하고 자식에게 이런 비참한 취급을 당해야 해? 혼자 잘 살고 있었던 사람 힘들게 한 건 너희인데 말이야. 나도 내 노후의 삶이 있었어. 그런데도 힘들다길래 걷어줬더니 이렇게 등에 칼을 꼽는 자식이 어디 있어? 너희가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얼른 나가줬으면 한다. 뭐? 짐 싸서 빨리 나가. 오래 시간 못 줘. 엄마도 좀 편히 살자. 그러지 말고 내 말대로 해주면 안 돼? 박서방이 투자한 거 그거 회수하면 그때 그걸로 좋은 집 사줄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너희가 나가서 살다가 돈 벌면 그때 그걸로 너희 집 사. 그러면 되겠네. 그러고는 사위에게도 이사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사위는 딸처럼 전 씨에게 따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 씨를 원망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1년간 먹여주고 재워주고 고생했던 것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자기들만 힘들고 불편했다고 생각하는 듯했죠. 이래서 합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이 좋았던 딸이기에 어쩌면 같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식도 결혼하면 자기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는 뒷전이고 그저 남편 눈치 보느라 전전긍긍하고 전 씨에게 화내던 모습이 떠오르니 딸도 괘씸해서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딸 가족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딸은 울고 불고 했지만 사위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제서야 집을 알아보았죠. 월세 집으로 간다며 딸은 크게 낙담했지만 월세든 전세든 전씨가 더 이상 관여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전씨도 지긋지긋했습니다. 더 이상 딸 걱정만 하다가 말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합가하면서 복지관에는 거의 가질 못했는데 딸을 쫓아내고 나서야 전씨의 삶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참 잃은 게 많은 합가였습니다. 딸도 전씨도 말이죠. 하지만 이런 경험이 있기에 좀 더 나이 들어 병들었을 때 합가할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건강하고 돈이 있으니 당당히 딸을 내보낼 수가 있었지만 더 늙고 힘없는 상태였다면 그대로 쫓겨와야 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좋은 경험이었다고 여기기로 했습니다. 이기적인 자식도 인생에서 치워버렸고 말이죠. 전씨는 다시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평화를 느꼈습니다.